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박경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기본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분류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방법을 학습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보기를 학습하여서 실제 상황에 적용할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를 이번 수업의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보기가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아시다시피 뇌의 퇴행성인 변화로 인지적인 장애를 불러오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인지적인 손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 그리고 근골격계, 감각계의 연합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지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상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타인과 교감하는 능력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의 증상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발병하고 곧바로 치매에 대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발병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큰 문제가 없이 가족과 함께 잘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면 그걸로 인해서 가족과 돌봄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돌보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퇴행이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잔존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매 환자가 모든 일상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 즉 잔존 능력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는 치매 환자의 잔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치매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의 잔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돌봄 종사자는 치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본 강의는 치매의 증상에 따라서 경증인 치매 환자와 중증인 치매 환자로 나눠서 일상생활 돌보기를 어떻게 돌봐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돌볼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옷을 입고 그리고 세수나 목욕처럼 개인위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치매가 진행되면 어느 순간은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일상생활을 돌볼 때 치매 어르신을 그 생활을 하는데 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치매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기본 원칙은 도움이 필요 없는 활동은 치매 어르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습관적인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치매로 진단받은 피아노를 치셨던 분들이 피아노를 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뭐 일본어나 그런 여러 어학을 하셨던 분들이 치매가 심해져도 그 언어로 말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의 장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치매 환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을 도와드릴 때는 계속해서 혼자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는 치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칭찬하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실수하기 전에 도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늘 하던 일들도 가끔씩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지나친 도움을 드리게 되면 치매 어르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잔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는 도움을 드리면 결국은 하던 일을 못하게 돼서 치매 환자에게 좌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실수하기 전에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개인위생과 관련된 일 또는 배변과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 못했을 때 치매 환자가 느끼는 좌절감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치매 환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도움은 치매 어르신의 잔존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할까를 생각할 때 한 3가지 단계로 도움의 정도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단계, 즉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말로 지시하거나 몸짓으로 시범을 보일 때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치매 어르신이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드시려고 할 때 치매 어르신에게 어르신 수저를 사용하시죠 이렇게 말로 지시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고 배회하시는 경우 화장실이 저쪽에 있다고 손짓으로만 표시를 해도 치매 어르신이 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는 말로 지시를 하거나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정도의 도움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의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종사자들도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때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의 단계별로 도움의 예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이 물을 이렇게 마신다고 할 때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단계를 하고 그다음에 물컵을 책상에 놔둔다. 이런 단계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완벽하게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단계를 도움이 필요 없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로 지시하거나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는 단계에서는 물을 컵으로 드세요라고 말하면서 컵을 치매 어르신 손에 쥐어준다거나 아니면 몸짓으로 물 마시는 그 몸짓을 보여줘서 치매 어르신이 컵으로 물을 마시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 거고요.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물을 따르는 것도 그리고 물컵을 손으로 드는 것도 하지 못할 때는 돌봄 종사자가 컵을 들어서 물을 따른 후에 치매 어르신의 입에 물컵을 대어주어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전적인 도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행위 또는 식사를 하는 행동, 이런 행동에서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그만큼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치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종사자는 치매 환자가 가능한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도움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돌봄 종사자는 치매 환자가 하는 활동이 느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으로 치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때 돌봄 종사자가 말이나 몸짓으로 지시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을 단계별로 나눠서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동작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동작을 간단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 어르신을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걸 도와드릴 때 손으로 드시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식사하실 때 수저를 쓰셔야 되죠. 수저를 쓰셔야죠. 그리고 반찬도 골고루 드셔야죠. 한 가지만 드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치매 어르신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숟가락의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음식을 뜨세요. 그리고 입안에 넣으세요. 그리고 음식을 씹어서 삼키세요. 이런 것처럼 각각의 단계별로 나눠서 동작을 간단하게 지시하고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말이나 몸짓으로 지시할 때 지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봐드릴 때 일일 생활계획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치매 환자의 혼란을 경감시키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주간보호실 실습을 할 때 봤던 그 어르신 중에 그 주간보호실은 이제 처음에 아침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모이면 간단한 체조를 하고 그 시작을 합니다.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체조를 할 때는 항상 그 요양보호사가 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공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 밴드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바구니를 들고 나와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주간보호실에 있는 어르신들이 인지기능이 상당히 그렇게 높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그 스트레칭 밴드가 들어있는 약간 알록달록한 공과 스트레칭 밴드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서로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방문 요양을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요양보호사가 그 방문 요양을 해서 그 집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들을 치매 어르신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방문 요양을 가서 맨 먼저 하는 게 환기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이게 그 방문 요양이 오래되면
그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면 치매 어르신이 먼저 일어나서 베란다 쪽으로 가서 뭐 창문을 가리킨다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치매 어르신들이 그 다음에 일들을 예상을 하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인지적인 것에 인지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보다 그 어르신의 정신적인 안정에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의 생활 계획표를 계획할 때는요. 그 어르신이 과거의 일상생활이 어땠는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주간보호실에 한 어르신은 오시면 오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시는지 센터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은 평생을 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장사를 하시고 보통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는 이제 주무시는 생활을 평생도록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실에 오더라도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하고 졸려하시고 이래서 굳이 그 어르신을 아침부터 운동을 하게 한다거나 여러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고 좀 쉬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어떤 생활 패턴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일일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릴 때 기본 원칙 5번째를 보면요. 따뜻하게 응대하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주간보호실이나 아니면 치매 어르신이 예를 들면 바지에 실금을 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실수를 했다던가 이럴 때 굉장히 멋쩍게 이렇게 있는 표정 같은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때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다 못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그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얻는 자신감이 높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실수를 할 때 돌봄 종사자가 먼저 놀라거나 소리를 높이는 경우 치매 환자는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돌봄 제공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놀라고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 보면 딸이랑 같이 병원에 왔다가 딸이 치매 어르신을 잃어버릴 뻔한 그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딸이 그 치매 어르신을 야단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 어르신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그 상황이 불안하고 그냥 두렵고 이런 생각만 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 딸하고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갈 때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실수할 때는 돌봄 종사자가 먼저 놀라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의 각 단계를 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노력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자신감을 얻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많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했을 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잠깐 보시면 그 사례에서는 여기도 이제 주간보호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었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그 주간보호실의 어르신은 치매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이 파킨슨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파킨슨 어르신이
자세도 잘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증도가 심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도 하고 스스로 화장실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저귀를 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그 파킨슨 어르신이 발진 상태도 심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기저귀를 빼놓은 상태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가 의자에 앉은 채로 소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그 어르신들의 표정은 굉장히 놀라고 그렇지만 이 얼굴에서는 나는 저렇게 앉아서 소변을 보고 이러진 않아 하는 느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 어르신들의 그 표정에서 볼 수 있었어요. 반대로 파킨슨 어르신은 그 특별한 표정을 짓진 않으셨지만 좀 이렇게 머쓱해하는 이런 표정들을 볼 때 치매 어르신 그래도 나는 최소한 바지에 또는 의자에 소변을 지리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치매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느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볼 때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게 됐을 때 자신감이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런 케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을 먼저 보시면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때는 어르신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봄입니다. 이 시기에 치매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 치매 어르신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변 활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같이 보시면요. 요약을 했는데요. 보시면 배설을 하는 단계가 사실 우리는 늘상 아무 특별한 노력 없이 저희가 치매가 아니니까 특별한 노력 없이 화장실을 갑니다. 하루에 한 20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데 사실 그 단계를 좀 쪼개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방광에 소변이 차거나 아니면 대변이 차게 되면 그 변이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차 있다는 정보를 신경계 전달을 통해서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전달해서 이게 소변이 찼다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화장실을 가서 배설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화장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표시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를 기억해내서 그쪽으로 운동신경과 감각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화장실을 찾아서 걸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를 찾아서 바지를 내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변기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운동기관을 이용해서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대변을 보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는 뒤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바지를 올리고 화장실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뒤처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사용한 휴지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운동기계나 신경을 이용해서 바지를 올리고 화장실을 걸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설하는 과정을 하나를 보더라도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이 과정 하나를 보더라도 이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이 각각의 단계를 굉장히 애써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애써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소변을 한번 바지에 봤다고 해서 기저귀를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어르신이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이 각각의 단계 중에 사실 화장실을 찾는 단계만 모를 뿐인데 우리는 그냥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단계를 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이 단계를 할 기회를 뺏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네, 화장실을 가는 일을 하루에 한 20번을 한다고 하면 20번에 이 운동과 감각과 뇌를 사용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게 기저귀를 한번 사실 채우면 그 다음날 기저귀를 안 채우고 그냥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건 굉장히 드물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번 기저귀를 채우면 그 다음날도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 그 어르신은 오늘 20번 이 전체의 과정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은 40번, 그 다음날은 60번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시 해볼 기회를 못 얻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기저귀를 채우면 다시는 그 치매 어르신이 이렇게 걸어서 혼자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아서 뒤처리를 하는 이 과정을 못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고 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채우면 아직 소변이나 대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그 능력을 다시 사용하고 유지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치매 어르신의 경증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할 때 돌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용변을 볼 때, 그리고 개인위생과 몸단장을 할 때, 옷 입기 같은 몸단장을 할 때, 이동할 때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식사를 할 때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면요. 치매 환자가 식사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뭐고 할 수 없는 건 뭔가라는 걸 평가해야 됩니다. 앞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없는지,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식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도움과 도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넣어놨는데요. 이 과정은 배설 과정과 마찬가지로 식사와 관련된 과정을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 수저로 음식을 떠서 입안을 넣는지, 그리고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입안에 넣는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지, 그리고 만약에 물을 마신다면 물을 컵에 이제 물이 따라져 있는 컵을 기울여서 입안으로 가져가고 물을 삼키고 탁자에 놓는 이 과정. 이 과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 어르신은 식사와 관련돼서 스스로 할 수 있어서 관찰, 어떤 부분을 잘 못하시는지 관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과정 중에 할 수 없는 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정은 다 할 수 있는데 컵을 탁자에 놓지 못한다, 안전하게 놓지 못하면 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돌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의
치매가 진행되면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에서 치매 어르신의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키고 식사량을 증가시키는 많은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그 연구의 음식의 섭취량을 늘리고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법을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많은 중재를 하는 것,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식사량이 감소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뭐 미각이 변해서인지 아니면 음식을 스스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운동 기능의 감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식사의 의미를 몰라서 있는지 또는 배고픈 것에 대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치매가 진행되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량이 많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먹거나 아니면 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의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음식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연구는 여기 환경 중에 음식의 온도를 바꿔보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에 외국은 뭐 스프 이런 스프의 온도를 몇 도 정도가 가장 치매 어르신들이 식사를 잘 하셨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요. 또는 빛의 조명의 조도 이런 것도 차이를 둬서 식사를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또 이렇게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크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연구에 보면 크게 이제 한 가지는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주는 식사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자유로운 시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치매 어르신이 배고픈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때 드린다든가 이렇게 식사 시간을 좀 조정하는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는 국이나 밥이나 반찬, 우리 이렇게 정규 식사라고 하죠. 레귤러 푸드보다는 좀 간식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치매 어르신의 식사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명도 그다음에 소음, 방해 온도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서 어떤 조명이 몇 도의 방해 온도가 치매 어르신을 식사를 증진시키는가 이런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된 걸 보면 이런 환경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집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식사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단계가 여럿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치매 시설 또는 주간보호실 이런 데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식판 형태의 배식을 하잖아요. 아니면 도시락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배식을 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많은 연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큰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놓고 중앙에 놓고 서로가 조금씩 먹을 만큼 가져가서 이제 먹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보다 우리나라도 국이나 찌개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먹을 수 찌개 같은 거 같이 먹을 수 있고 반찬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국과 밥 이렇게 이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식판으로 배식하는 방식보다는 집에서 국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그다음에 찌개 같이 먹는 찌개 이런 방법이 치매 어르신의 음식의 식사하는 양을 증가시켰다라는 이제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과 같은 환경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장점이 치매 어르신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싫어하는 음식은 조금 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사전에 치매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식사를 하는 것은 음식의 양과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이나 식사 방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과 밥, 반찬처럼 정규 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손으로 간단히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나라 미국은 시리얼 이런 걸 먹지만 우리는 누룽지나 아니면 떡이나 아니면 죽 이런 이제 간편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치매 어르신이 시설을 집과 같이 편안한 환경으로 생각하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을 줄 때도 이제 가게에서 파는 이런 빵이나 우유 같은 간식보다는 직접 만드는 간식을 더 치매 어르신들이 맛있어하고 친숙함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위해서 집과 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돌봄 종사자들이 치매 어르신과 같이 식사하는 방법을 제안한 그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돌봄 종사자들이 치매 어르신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어르신이 선호하는 음식이 뭔지, 식사와 관련된 습관이 뭔지, 그리고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식사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상요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상요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음식, 떡국이 나오면 떡국과 관련된 얘기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같이 디저트로 나오는 과일 같은 거 먹으면서도 홍시를 먹을 때 옛날에는 어땠는지,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식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회상요법,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식사를 돌볼 때,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돌볼 때 식사량을 증진시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식사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 여기 보시면 이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또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일상생활은 훈련을 통해서 증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학습할 수 없어서 훈련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종사자들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치매 어르신의 식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그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식사와 관련돼서 이제 치매 어르신들에 나타나는 이제 그걸 보면요. 식사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손으로 쉽게 집어 먹을 수 있는 간식, 보통 우리 핑거푸드라고 얘기하는 거를 준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거나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는 경우에도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 섭취를 권해서 균형 있는 식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관련돼서
치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발견될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거나 음식을 잘 안 드시거나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계속 이제 방에만 누워 계시려고 하거나 이런 이제 행동 변화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 음식을 왜 거부하는지, 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지 원인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치매 어르신이 어떤 행동 변화에 대해서 원인을 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치매 어르신이 심지어는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밥을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게 정말 그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을 이제 내가 돌보는 어르신을 계속해서 돌보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드시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열만 나면 감기만 들리면 저런 행동을 보이신다던가 아니면 어떤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런 행동을 보이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한 어르신을 계속해서 돌보고 관찰하다 보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과거에 그 어르신이 보였던 행동들을 쭉 보면서 그게 원인이 뭔지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중에 감염성 질환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량 감소와 관련돼서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감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이 있을 때 식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셨는지 아니면 요로 감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그래서 감기나 요로 감염이 있었다면 질병 치료를 한 후에 식사량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에게 식사를 드릴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흡입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음식 먹기를 강요하면 치매 환자의 불안감만 높아지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먹는 것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는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음식에 집중되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음식을 찾는 빈도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증 치매 환자가 이제 용변을 볼 때, 화장실 사용을 할 때 돌보는 방법입니다. 치매 환자의 배설 과정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하는 활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활동이 무엇인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없는지를 책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용변 볼 때에 돌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면요. 이 배설을 한다는 거, 소대변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된 여자 어르신, 할머니들 기저귀를 갈 때 할머니들이 다리를 안 벌리고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대 안 벌리고 이렇게 모으고 힘 많이 주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리를 벌리려고 하지 않은 거,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 배설 과정과 관련된 도움을 드릴 때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해주고 그런 활동들이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용변 보는 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 그리고 치매 환자들도 매우 당황해하고 수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에 소대변을 보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주변에
치매 어르신이 다니는 반경에, 활동하는 반경에 이동식 변기 같은 거를 놔둬서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배변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시간 관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시도록 권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런 이제 배뇨 시간을 관리할 때, 특히 이제 이렇게 배뇨 훈련을 할 때는요, 화장실을 다니시는 기간을 처음에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점차 시간을 늘려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간격을 두기도 하고요. 점차 늘려서 한 2-3시간마다 한 번씩은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해서 바지에 소대본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렇게 중증의 여성 치매 환자가 기저귀 갈 때 다리를 벌리지 않는 것, 수치심 같은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오래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 사례를 잠깐 보면요, 그 사례는 이게 배설 과정이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 영역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활동이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 나가는 그 주간보호실에 있었던 일인데, 그 주간보호실에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었어요. 화장실이 좁기도 하고 휠체어 같은 것도 잘 이제 드나들지 못하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좀 바꿔놨는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간보호실에 치매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도 금방 나오고. 그래서 센터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한테. 어르신 왜 안 가냐고. 그리고 이제 공사해서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근데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어르신이 화장실 가 있으면 누가 자꾸 나를 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자꾸 나를 봐 이러시면서 거기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이 가서 화장실에 그래서 변기에 앉아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제 변기 맞은편 쪽에 세면대를 놓고 거기 위에 거울을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그 거울이 이제 다른 이제 종사자들도 와서 이제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변기에 딱 앉으면 거울에서 변기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딱 보이게 되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이지만 치매 어르신이 보기에는 누가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안 가신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많이 손상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를 막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상태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거울에 작은 커튼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안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증 치매 환자가 개인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개인위생과 관련된 활동, 세수하고 이를 닦고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것과 관련된 돌보는 방법과 주의사항인데요. 이 개인위생과 관련된 활동은 비교적 초기 치매 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개인위생은 우리가 소대변을 보는 거나 아니면 식사하는 거랑 달라서 사실 한두 번 안 한다고 표가 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이 활동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자꾸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변을 볼 때 굉장히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봤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거나 머리를 감거나 이것도 그 각각의 단계들을 치매 어르신, 인지가 자꾸 떨어져 가는 어르신들이 이 활동을 하려면 애써 생각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호각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자신에게 나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돼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개인위생과 관련된 활동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위생 활동 중에 세수하기를 먼저 보면요. 스스로 세수하는 것이 가능한 어르신인 경우에는 물품 준비를 도와주고 목에 이제 수건을 둘러준다거나 이래서 옷이 젖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꼭지를 잘 틀지 못해서 세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최근에 나온 수도꼭지가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도꼭지 이제 물을 이렇게 틀어주면 틀고 잠그는 것만 도와드리면 스스로 세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닦기와 관련된 활동을 보면요. 이 구강위생과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흡인성 폐렴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질병들을 일으킨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어서 구강위생은 전신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부터 훈련해서 습관적으로 이닦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의식이 있는 치매 환자의 입속에 칫솔을 억지로 넣고 닦도록 하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거는 치매 어르신을 한 번이라도 보고 한 번이라도 케어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는 걸 텐데, 입안에 더군다나 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그냥 넣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르신들이 그걸 뭐 깨물거나 아니면은 뱉거나 아니면은 손을 치우거나 뭐 이래서 뭐 치아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그 조각이 흡인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의 싫어하는 치매 어르신을 억지로 이닦기를 시키는 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훈련을 해서 습관적으로 이닦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식사 후에는 반드시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허약한 노인을 위해서 생산된 다양한 구강위상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잡이 모양 같은 거를 치매 어르신들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던 손잡이가 있는 칫솔도 있고요. 치매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이 이제 허약 노인들의 이 잇몸이 많이 약해서 조금만 이제 그 칫솔이 좀 세거나 이러면 상처를 많이 입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구강 제품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석션 기능이 같이 있는 그런 칫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닦고 난 다음에 석션을 이렇게 키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있었던 물들을 쫙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치매 어르신의 이닦기를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머리 감기와 목욕하기를 보면요.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할 때 치매 어르신과 실랑이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낙상 사고가 한번 발생이 되면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케어하는 돌봄 종사자들도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욕탕에서는 어르신하고 치매 어르신하고 실랑이를 벌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목욕을 시키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욕 중에 치매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면 치매 환자 어르신이 이제 목욕하는 걸 싫다고 해서 막 이제 몸부림을 치고 이러면 일단은 어르신 몸에서 손을 떼고 난 다음에 부드럽게 말을 걸어서 잘 달래서 목욕을 시키도록 하고요. 만약에 목욕을 그렇게 안 하시겠다 하면 강제로 시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목욕 시간은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옷을 벗고 입는 시간을 포함해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목욕물의 온도도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고요. 한 40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는 방법, 그리고 물의 온도 이런 것도 어르신들의 습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목욕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낙상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 수도꼭지를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이 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낙상 방지 매트 같은 거를 깔아둬서 이제 낙상을 하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치매 어르신, 경증 치매 어르신 몸단장과 관련된 돌보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면요. 옷 입기.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옷을 입을 때 상당히 노력을 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치매가 아닌 분들은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입었다 벗을 수 있지만 이 옷도 이렇게 옷을 이렇게 펼쳐보면 어느 쪽에 팔을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잠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옷 입기를 할 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취향을 고려해서 옷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가볍고 헐렁한 옷을 준비해서 옷을 입을 때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옆에서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 깎기와 몸단장과 관련돼서 보면요. 손톱, 발톱은 주기적으로 깎도록 해야 되고요. 손톱과 발톱이 길면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서 깎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치매 환자인 경우 이렇게 손톱, 발톱을 잘못 자르게 되면 옆에 이제 상처가 나고 고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손톱, 발톱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화장을 하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화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는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동을 할 때 돌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그 돌봄 동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최대한 넓은 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돌봄 종사자가 혼자서 이동을 보조할 수 없으면 치매 환자를 무리해서 이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한 보조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거를 식사하는 거, 용변을 볼 때, 그리고 개인위생을 할 때, 몸단장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돌봐야 되고 주의사항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번째는 사례를 통해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일상생활 돌봄 계획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사례를 잠깐 보시면, 이 사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됐고, 최근에 급격하게 치매가 이제 진행이 돼서, 어르신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바지에 오줌도 싸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인 딸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상담을 하려고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한 예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이제 간호사는 일단 맨 먼저 이 어르신이 일상생활 중에 어떤 거는 가능하고 어떤 거는 가능하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돌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책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체크리스트들, 식사, 그다음에 용변과 관련돼서 개인위생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나의 큰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게는 이 어르신이 식사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배설과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건지를 먼저 큰 카테고리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지금 앞에 사례처럼 이 어르신은 다른 활동은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세수도 그냥 혼자 하실 수 있고 이동도 잘 하시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바지에 이제 오줌을 싸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식사와 다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고 스스로 할 수 있으니 관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적으로 실수가 있는 용변과 관련된 활동을 보면 그 활동 중에서 어느 것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어느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이제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알려드리면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시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라고 얘기 안 하시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또는 식사 후에 그 타임 이제 그 변이를 느낄 때 요일을 느끼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면 다른 것들은 다 하시는데 뒤처리만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처리만 해드리면 그리고는 이제 밖으로 이제 바지를 올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는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일상생활 활동 중에 용변 보기 관련된 거. 그럼 용변 보기 중에 뒤처리와 관련된 거 이것만 도와드리고 관찰을 하면 되는 거고 도와드리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관찰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어르신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가능한 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활동을 나눠보고 그리고 화장실을 갈 때 알아채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뒤처리를 못한다. 이게 이제 이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돌봄 계획으로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 식사 전후에 화장실을 다녀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손짓으로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처리에 대한 부분만 도와드리고 잘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못하면 도와드린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의 치매 어르신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이 이제 치매가 진행되게 되면 치매라는 질병 자체는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의 와상으로 있거나 이렇게 중증의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중증의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때의 목적은 경증과는 좀 다르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발생된 합병증을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증의 치매 어르신들은 약간의 자극에도 약간의 환경 변화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반되는 질환 때문에 그 치매 어르신을 와상으로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의 치매 어르신을 일상생활을 돌볼 때는 합병증을 관리하고 그리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좀 몇 개를 보면요. 중증의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은요. 치매 환자를 존중하고 요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돌봄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존중을 표현하고요. 언어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중환자실 실습을 지금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들은 다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간호 행위를 할 때 왜 말을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환자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지금은 저렇게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지만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열심히 일을 하셨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그 대답이 학생에게는 이제 딱 이렇게 내가 왜 말을 걸고 존중을 표현해야 되냐 이런 거를 딱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제가 이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집에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켜놓으면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 로봇이 이제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국말, 우리말도 많이 못하고 이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집에 오면 그 로봇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그 지저분한 걸 이렇게 빼려고 필터를 버리면 거기에 이제 뭐 USB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이런 거 왜 먹냐? 막 이런 거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그 로봇 청소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렵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집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로봇이 굉장히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과 애정이 그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로봇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찬가지로 치매 어르신이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존중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을 걸어서 우리의 관심과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중증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두 번째의 기본 원칙을 보면요. 남아있는 감각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남아있는 감각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고요. 좋은 향기, 부드러운 말, 따뜻한 접촉은 환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하고 향기로운 식물과 로션 같은 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친구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간경화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경화 말기 되면 약간 이제 몸에서 이제 냄새 같은 게 약간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이제 많이 나는데 이제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와서 인사를 하라고 이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딸이 제 친구 말고 2명이 더 있는데 다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엄마를 가서 닦이고 씻겼는지 정말 환자한테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안고 어머니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안아드리고 이러고 왔는데 그 어머니의 표정이 정말 혼수 상태이신 그 어머니의 표정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아주 편안한 그런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렇게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부드러운 접촉을 하고 이런 게 그 어머니한테 그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따뜻한 마음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그런 따뜻한 접촉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어르신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으로는 신체적 합병증을 예방하고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신속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증의 치매 환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게는 심혈관계 질환을 가장 많이 동반을 하고요. 보통 고혈압이나 다른 그 심혈관계 질환들을 동반하고요. 당뇨도 많고요.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나 우려성 신부전 이런 질병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증을 신체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증의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증의 치매 환자는 통증이나 신체적인 불편감이 커도 이를 언어로 호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질병이 악화되거나 또는 이 통증으로 인해서 정신행동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 통증과 치매 환자의 통증과 관련돼서는요, 일반 사람들과 이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매 환자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결론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서 치매 환자는 통증을 많이 느끼고 치매 환자도 치매가 아닌 환자랑 똑같이 통증을 느낀다고 거의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비의료인에 비해서. 비의료인은 치매로 저렇게 좀 인지가 낮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 또는 이제 그분들이 아마도 치매 돌봄 종사자이거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일 텐데 그분들은 거의 기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다른 치매가 아닌 질병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고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구들은 뭐냐면 치매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인지가 떨어진 어르신이 수술 후에 진통제 사용량을 보면 치매가 아닌 어르신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치매 어르신도 똑같이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치매 어르신의 통증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로 나 여기가 아파, 여기가 불편해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관심을 갖는 거지 치매 어르신처럼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통증 사정 도구는 페인하드라는 도구인데요. 보면은 이제 말로 통증을 호소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치매 어르신이 얼만큼 통증을 통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호흡의 양상, 호흡을 힘겹게 하거나 또는 과호흡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디가 아프신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음성 표현, 주로는 이제 신음소리 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좀 끙끙거리거나 이런 소리들을 내시겠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바디랭귀지, 뭐 안절부절 못하거나 또는 말로 이렇게 진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매 어르신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치매 어르신 중에 한 어르신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이제 실습을 나가면 맞아야 하는 그 어르신인데 굉장히 저희한테 호의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실습을 갔을 때 그날따라 굉장히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사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 가지 말아야 되는 그 장소도 막 가시고 배회도 한참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였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습을 가면 이제 학생들하고 집담회라는 걸 합니다. 컨퍼런스라고 해서 작은 이제 토론형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시설에서는 식당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식당은 치매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거기 이제 뭐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 아시고 대부분은 안 오시는데 그날은 그 어르신이 자꾸 그 방으로 들어오려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컨퍼런스 하는 데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자꾸 들어오시려고 해서 가서 봤더니 바지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치질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지에 이렇게 이제 피가 묻어서 그걸 보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는데 그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진짜 어디가 불편한가, 어디가 아프신가 이런 걸 가서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여기 있는 이런 통증 사정 도구로 파악도 해보고 관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보통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르신이 오늘따라 왜 그러지? 왜 다른 행동을 보이시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배회 같은 그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놓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말로 자신의 통증을 얘기하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의 이런 그 통증을 잘 관찰하는 것은 질병 악화를 예방하고 정신행동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은 환경, 너무 자극이 가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증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때의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할 때 돌보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린이라는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맨 처음 습득하는 일상생활 활동이고요. 또한 인간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잃어버리는 일상생활 활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을 못 먹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는 한 50%의 치매 환자가 치매 발병 후 8년 이내에 스스로 식사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제 보고합니다. 그래서 중증의 치매 어르신의 식사량을 관찰하고 영양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럴 때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장 대비 체중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상 범위는 18.5에서 22.9이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22 이하이면 영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는 건 뭐냐면 간이 영양 사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영양 사정 도구에 보면 몸무게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량이 줄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있고요. 물론 체질량 지수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단백질 섭취량 평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평가를 한 다음에 이 평가의 점수가 17점 이하이면 영양 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매 어르신이 식사량이 또는 영양 상태가 적절한지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의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킴 장애입니다. 생애 말기에 거의 이제 삼킴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삼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탈수나 영양장애, 흡인, 질식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환자의 60에서 80% 삼킴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삼킴 장애를 가진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는 방법은 일단 먹는 음식이나 음료의 점도든 아니면 뭐 텍스처 우리가 뭐 씹히는 점도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서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 섭취하는 자세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텍스처 음식의 씹히는 정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내가 돌보는 치매 어르신이 또는 내가 상담하는 치매 어르신이 정상적인 음식을 또 잘 드신다. 하지만 가끔 사례가 덜린다. 그러면 이렇게 좀 작은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음식을 한번 권해보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거 작은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자꾸 흡인이 되거나 그러면 좀 곱게 썰어놓은 음식, 다진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걸쭉한 죽, 그리고 또 잘 못 드시면 묽은 죽 이렇게 씹히는 정도를 이렇게 바꿔서 식사를 좀 권해보는 게 좋겠고요. 음료에 대해서는 점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 음료가 천천히 넘어가고 음료가 식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감각에 대한 인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부 식도 관략근 개방에 영향을 주어서 흡인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돌보는 어르신이 그냥 물을 이렇게 꿀꺽꿀꺽 잘 드신다. 그러면 그냥 물 종류를 드시면 되고 그거 물을 너무 빨리 드시고 살에 걸리고 그러면 한 과즙 정도의 점도를 가진 음료를 한번 권해보고요. 그것도 잘 살에가 걸린다. 그러면 꿀과 같은 약간 끈적한 그런 점도를 가진 음료. 그것도 안 되면 푸딩처럼 완전히 약간의 점도가 많이 증가돼서 식도로 넘어가는 거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료를 권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를 보면요. 자세는 이제 머리를 앞쪽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처럼 앞쪽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펴고 앉은 자세에서 식사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증 치매 어르신의 식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요, 관을 통한 음식물의 주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치매 어르신이 입으로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자꾸 사례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흡입성 폐렴이 생기고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관을 통한 음식의 주입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을 통한 음식의 주입 방법은 크게 비위관을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위벽에 관을 뚫어서 위벽을 뚫어서 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위루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비위관으로 코나 구강을 통해서 관을 넣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복벽에 관을 복벽을 뚫어서 관을 위에다 이제 삽입을 해서 음식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 비위관을 통해서 또는 콧줄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요. 시술 자체는 이렇게 경피적 위루술은 이런 콧줄이나 비위관보다는 적은 빈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콧줄은 보호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위관을 삽입을 하게 되면 물론 위벽을 뚫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엄청 불편한 걸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많이 이제 불편하니까 막 뽑아내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뽑지 말라고 또 이제 막 묶어 놓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음식을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경피적 위루술을 더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위관을 통한 음식의 주입은 음식물이 폐로 역류하면서 폐렴 같은 거를 좀 발생시킬 수 있고 굉장히 환자가 불편해서 떼내기도 하고 막 이러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피적 위루술은요. 이제 시술 후에 한 일주일 동안 위액이 셀 경우도 있고요. 봉박염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 이 비위관보다는 환자 측면에서는 좀 더 편안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중증 치매 환자에게 관을 통한 음식물 공급을 참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관을 통한 음식물 공급이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던가 아니면 영양 상태를 개선했다는 근거가 사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치매 환자 최신의 진료 지침에서는 관을 통한 음식물 주입은 사실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관을 통한 음식물 주입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서 치매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증의 치매 환자가 용변을 볼 때의 방법인데요. 치매 환자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변을 보고 손으로 만지거나 옷이나 방바닥, 벽 등에 대변을 묻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을 손으로 만져서 대변을 묻히는 경우 대부분 치질이나 회음부 질환이 있거나 변비 이런 게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찾다가 자신의 변을 먹거나 소변을 마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치매가 진행되어서 식욕에 변화가 생기거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변을 볼 때 이제 돌보는 방법으로 와상 상태에서는 변비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선한 야채나 과일, 수분 이런 걸 공급하는 게 좋고요.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한두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변기 같은 거를 좀 사용해서 배변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증의 치매 환자의 개인위생을 할 때 돌보는 방법인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 식사 후에 하루에 한 번
한 번씩 그리고 하루에 매 식사 후에 그다음에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은 이닫기를 해서 구강위생을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닫기를 할 때는 흡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로 상체를 높이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와병인 경우, 와상 상태에 있는 경우는 상체를 높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대채로 한 15도 정도 올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구강위생을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강위생을 실시할 때는 이와 잇몸을 포함해서 혀와 구강 전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석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렇게 그 휴대용으로 나온 구강 위생을 도와주는 그런 기구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닫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증의 치매 환자가 이동을 할 때 돌보는 방법인데요.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도 방 안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거실이나 주방 또는 집 근처의 안전한 장소에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넓은 환경에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발생되는 궤양을 우린 욕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욕창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앉거나 일어서는 자세가 어려우면 체유를 자주 변경시켜주고요. 그리고 침구나 의류의 주름을 제거하고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욕창 발생을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욕창 사정 도구는요, 이 도구를 통해서 항상 어느 정도 욕창이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욕창의 위험이 높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과 그다음에 한 자세로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욕창을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든 스케일로 사정을 할 때 욕창이 9점 이하는 고위험 대상자고요. 그리고 그 점수가 낮을수록 욕창 위험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노인인 경우 17에서 18점 이래도 욕창 발생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례를 통한 중증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돌봄 계획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요. 이 사례는 관을 통한 음식물 주입과 주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증의 치매 환자인 박 씨는 최근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식사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인 전문 간호사가 박 씨의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제 상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간호사가 일단은 식사량이 감소하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약물도 사정을 하고 음식의 점도와 결함력 이런 것들을 조절한 그런 식이도 처방을 받아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식사하는 동안은 앉은 자세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식사량은 늘지 않고 최근에 사례를 들려서 식사 중에 기침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막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전문 간호사가 박 씨의 그 어르신의 보호자인 김공공 씨와 함께 앞으로 케어 플랜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내용을 책에 있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그 전문 간호사는 노인 전문 간호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보호자에게. 최근 음식들이 드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흡인도 잘 생기고 식이 처방을 받아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지신 게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보호자께서는 저도 먹여봤는데 잘 안 먹고 입 밖으로 줄줄 흐르고 이렇다고 지금 그 박공공 씨의 상태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간호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치매라는 질병은 퇴행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이라 좋아지거나 완쾌화되는 병이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진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서서히 나빠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호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식사를 아주 못하시고 그리고 사망하시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더 이제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흡인성 폐렴도 생겼었고 항생제 치료도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연하곤란도 심해졌고 이런 이제 좋지 않은 징조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거고요. 그때 이제 보호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관으로 음식을 주는 방법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문 간호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코로 넣는 관이든 복벽으로 넣는 관이든 환자에게 불편감을 주어서 어쩌면 그 환자가 그 관을 빼지 못하도록 환자를 묶어두거나 억제대를 하거나 아니면 진정제를 또 많이 투여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 관 때문에 환자가 오심구토를 하거나 위 역류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관을 통한 음식물 주입이 생명을 연장을 한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 방법의 장단점을 이제 고민해 봐서 내 아내가 평소에 원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간호사는 또 다른 관을 넣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소량이지만 입으로 음식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금까지 식사량과 체중을 유지해오는 그런 기존의 식사와는 다르다는 거죠.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소량씩 입으로 주는 식사를 주는 것의 목표는 환자의 안위를 유지하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위를 유지하는 것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식사 도중에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불편해하면 이걸 중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 중증의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돌봄 종사자는 가족에게 따뜻하고 진실한 태도로 그리고 이 가족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경증 그리고 중증 치매 어르신들을 나눠서 일상생활을 돌볼 때 주의할 사항 그리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우리가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어르신이 남아있는 기능을 쓰도록 하는 것,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그런 일상생활 돌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